자, 같이 보겠습니다. 13조 볼게요. 법제 13조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를 밑에 가보니까 일단 주체가 누군지 중요할 것 같아요. 관세청장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세관에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관청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1호, 2호, 3호가 있고 3호 같은 경우 옆에 보시면 시행령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끝에만 보겠습니다. 상담 및 교육이 있어요. 지금 원산지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쭉 나오는데 여기 옆에가 보시면 개발 및 보급이 있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일단 상담 및 교육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도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던 게 있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문제 9페이지 보시면 11번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의 정답을 골라 볼게요. 11번 문제 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바로 답을 골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외우는 게 필요하긴 하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인증을 받는 거, 증명서 발급을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발급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방법 알려주는 것이지 직접 업무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아까 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그 시행규칙 있었잖아요. 시행규칙 18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7항에 맨 끝에 보면은 품목번호 4단위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화면 들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업체별, 그러니까 품목부 인증 받을 때도 HS 코드는 6단위를 가지고 받는 겁니다. 받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인증서에서 보면 인증서에서는 6단위가 아니고 4단위까지로 잘라서 나오게 돼요.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인증서는 6단위 가지고 인증을 받는 건데 다만 인증서상에서는 4단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명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법제 14조입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의 수정 통보예요. 말 그대로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걸 알려준다라는 것이거든요. 1항에 보겠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채약 상대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에 거기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할 때는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수출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이거를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세관에다가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알려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 적용받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 있는 채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도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은 수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자가 잘못 적용받아버리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세관장에게 이걸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 국가에 있는 수입자에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나오게 된 거고요. 옆에 가 보시면 시행규칙 20조에 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신고를 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거죠. 아까 왼쪽에 나왔던 수입자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19조 1항에 보시면은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30일 안으로 오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를 받은 수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시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제 14조 2항에 가보시면 수입자의 의무가 있어요. 수입자는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납세에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그것을 정정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옆에 가보면 20조에서 똑같이 30일 이내로서 조사를 통보받기 전까지
뭐 납세 신고, 그러니까 세액 정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보정 신청 또는 수정 신고를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정정을 하잖아요. 정정을 하면 가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하지만 기간 경과되면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 게 있어요. 다시 왼쪽 보겠습니다. 사망이고요.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증빙 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과다하게 납부했던 게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도 똑같이 정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액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관련된 절차는 관세법의 절차를 따른다,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면요. 시행령 제9조에 통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1항에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기 그 국가에 있는 세관장 또는 체납되고 있는 수입자에게 통보할 때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그 내용을 작성해서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나오게 된 거고, 밑에 가보면 2항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오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오류 내용하고 정정해야 되는 사항들, 물품에 대한 정보와 증명서가 어떤 거였는지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법제 15조 가겠습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보관인데 이것도 나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법에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까지 보관을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거 어기면 처벌되겠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관 대상 증빙 서류 등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입자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받으면 자기 나라에 있는 세관에게 협정관세에 적용 신청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관할 서류가 뭐냐면은 협정관세에 적용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다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 이거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증명서와 그다음에 수입 신고했을 때 발행됐던 수입 신고 필증, 수익 거래 관련 계약서, 그다음에 지식 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수입 물품의 국제 운송, 뭐 과세가 결정에 관련 서류들. 이런 것들은 그거 기억나세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수입 서류 있잖아요. 보관 서류 중에 나왔던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익 거래 관련 계약, 거래 관련 내용이라든지 수익 신고 필증, 과세가 결정에 관련된 것도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옮겨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목 가보니까요. 사전심사서를 받은 게 있을 때는 그것도 보관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아직 나올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관세청에다가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게 있으면은 결정받은 대로 협정과 정의 신청할 거기 때문에 심사 서류가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보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와 생산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기본이 뭐냐면 원산지를 판정할 때 필요한 서류를 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소요자재 명세서를 포함해서 원산지 확인서, 뭐 제조 공정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 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매입했던 그 가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 간에 그런 주고받았던 거래 명세서나 뭐 원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첫 번째, 원산지 증명서 사본, 그 다음에 발급 신청 서류 사본 나와 있게 되고요. 수출신고 필증,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내가 생산에 들어갔던 수입된 자재가 있을 때는 그거에 사용된 수입신고 필증,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같은 경우는 원산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보관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된 거고요. 그걸 보고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저희 문제 중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번, 13번 먼저 볼게요. 10페이지 가보시면 12번 문제.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 통보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나와 있죠. 주체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증명서 발급을 한 게 있었는데 오류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정답 골라보시죠. 밑에 보시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기 나라에 있었던 세관장, 발급을 했던, 그러니까 수출증권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상대 국가에 있는 수입자에도 통보를 해야 되죠. 정답은 5번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 보시면 수입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일단은 쭉 가볼게요. 수입신고 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재권 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까지만 보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공정명세서가 뭐냐면 내가 수행했던 제조 공정도라 보시면 돼요. 수입자는 물건을 많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원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물건을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읒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자료는 수입자가 모를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상대 국가가 이걸 만들어서 보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째로 다 외운다기 하기보다는 그런 느낌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생산자 같은 경우는 판정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수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수입할 때 협정관청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알고 있었어도 답을 골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2항에 가보시면은, 자, 시행령 나오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을 해야 되죠. 수입자 같은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일단 5년 동안 보관한다는 거 있을 거고요. 기산일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적용 신청일 다음 날. 2호 수출자,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이죠. 여기 보시면 다음 날이 아니잖아요. 해당 날짜부터 5년이죠. 작성일, 발급일 차이점은 기간 발급인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인 것이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다만 단서를 보니까 중국하고 할 때는 3년까지만 보관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반드시 챙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3년 보관 같은 경우는 중국만 해당되는 것인데 주의할 거는 수출자와 생산자만 3년인 것이고 수입자는 3년이 아닙니다. 단서가 없었잖아요. 요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수입자는 한중 FTA 적용 받을 때 5년 보관해야 돼요. 보관해야 되는데 내가 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한다면 3년까지만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항에 보시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보관 방법은 여러 가지 다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제 16조고요.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자, 1항에 보니까요. 주체를 볼게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맨 밑에 보니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보니까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1호 수입자, 2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3호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써 있고요. 일단은 그거겠네요. 원산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자, 생산자도 들어가고요. 수입자도 들어가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모든 사람에게다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채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호에 가서 보시면요. 채약 상대국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가보겠습니다. 시행규칙 21조로 가서 보면요. 아까 보셨던 그 밖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1호를 보니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A가 물건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만들었거나 아니면 원재료를 주는 게 있었는데 B가 그걸 받아가지고 추가 가공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B한테 물품을 공급한 사람도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은 법에 나왔던 이호는 이 사람들을 말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여기서 A가 물건을 1차적으로 가공한 게 있었고 추가로 가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물품을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물건 만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자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물품의 생산자 말고도 그 전에 이 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만들었다면 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공급자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도 똑같이 자료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출 요구를 받을 수가 있다. 2호, 해당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송을 했다, 대행했다, 통관을 대행했다 이런 사람에게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 주의할 거 말씀드려 볼까요? 수입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입자 중에서도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입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를 판정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국가에 증명서를 발급해 보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요구할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보냈거나 수입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세관에다가 협정관청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가능한데 반대로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거기 거주하는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최악 상대국의 수입자는 포함이 안 될 거잖아요. 지금 1호 보시면 그게 없죠. 괄호가 없잖아요. 최악 상대국 자를 포함한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상대방 국가에 있는 수입자에게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입자는 그냥 적용한 사람인 거잖아요. 한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이 판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나라 수입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그 증명서 받아가지고 FTA 적용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상대 국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법으로 와볼게요. 요구를 받았을 때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로부터 자료 달라고 요구받은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옆에가 보시면 시행규칙에 나온 게 있어요. 폐류 같은 경우는 90일 안으로 제출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는 30일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보니까요. 다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네요.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람에게 자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요구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기재부령을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폐류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 협정 같은 경우는 30일 안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한 번 연장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연장할 때도 3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폐류 같은 경우는 90일 안에서만 제출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장이 없잖아요. 90일 안으로 반드시 제출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려봤고요. 3항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장 신청할 때 제출하는
연기 신청서가 나오게 됐네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 대출 기한, 그다음에 대출 서류 목록, 연기 신청 사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사항에 보니까요,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나왔고, 5항에 보니까요, 보완 요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완 요구 기간은 5일 이상 45일 이내라고 써 있네요.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받은 게 있었어요. 받은 게 있었는데 뭔가 지금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완을 해달라,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밑에 보니까 다만 그것이 경미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밑에 아까 봤더니 1호, 2호, 3호, 4호는 보완 요구 사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와 일치가 안 된다. 다른 국가로 규제가 되어 있다. 수입 신고 내역하고 일치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4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원산지 조사도 저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조 보겠습니다.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여기 보니까 주체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네요. 밑에 쭉 가보니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대요. 조사를 할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산지 조사하잖아요. 자, 원칙과 예외. 원칙은 수입자입니다. 예외적으로는 수출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거는 여기 말하는 수출자는 최약 상대국에 있는 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산지 조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수출국 세관일까요? 수입국 세관일까요? 당연히 수입국 세관이겠죠. 이게 왜 하는 걸까요? 수입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덜 거둔 거잖아요. 그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지 못했거나 낮게 받은 거잖아요. 적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적정한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국 세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상대 세관에게 요청해서 간접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수입국 세관에서 관세 혜택이 적정한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때도 같은 나라에 있는 수입자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수입자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 것이고, 예외적으로는 상대 국가에 있는 자에게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조사할 때는 서면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거기 보면은 1항에 그 말 나와 있어요.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관련된 자들이 있습니다. 1호 수입자죠. 이 수입자는 자기 나라에 있는 수입자 말을 하는 거예요. 2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밑에 가보니까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들도 포함다 나와 있게 되고요. 3호 같은 경우는 발급기관이네요. 세관이나 상공회소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호 16호 1항 제3호의 자, 이게 뭐였을까요? 관련된 자라고 나온 기억나시죠? 물품을 이제 생산한 자에게 공급하는 자도 있었던 것이고, 거래나 뭐 유통이나 나왔던 거 있잖아요. 통관에 뭐 대응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포함해서 그런 자들에게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류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하고 거의 같은 거죠. 같은 거긴 한데 다른 게 뭐냐면 증명서 발급기관이 여기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이 추가돼가지고요. 그 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2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현장에 조사하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이는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조사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거부하게 됐을 때는 바로 추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상대방에서 요구하자,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다 하게 됐을 때는 조사를 바로 종결시켜버리는 것이고 바로 추징을 시켜버리는 추징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밑에 볼게요. 3항.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했던 자에 대해서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4항에 가보겠습니다. 상대방이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할지 말지 말해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상대방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고, 말은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대요. 지금 말을 돌리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이때는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 그 말인즉슨 바로 추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밑에 5항 보겠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를 할 때는 수입자하고 상대국 관세당국에다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이 경우에 채약 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사를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입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자 되는 것이고, 제가 세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게 돼가지고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서류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은 조사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 마음 먹었으면은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수입자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이 있는 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자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세관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그거는 다 하는 건 아니고 협정에서 정하는 것이 있을 때만, 특정 협정만 그 나라에다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통지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조사 통지서를 보내는 거겠죠.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6항에 가보면은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조사 대상자하고 그 관세 당국에다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즉 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것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사해 봤더니 내용이 어떻더라,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통지하는 거예요. 조치사항 통지. 7항 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관세사나 변호사에 대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9항에서는 조사할 때는 세관 공무원은 자기의 어떤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용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시행령 가보겠습니다. 1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하고요. 여기 볼게요. 첫 번째 1항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서면 조사로 한다 보이시죠? 이게 원칙 1라는 것이고 단서가 있어요. 다만 그거 갖고 안 됐을 때는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칙은 서면 조사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볼게요. 다만 2항에서 봤더니 조사 대상자 특성상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지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꿔가지고 서면 조사가 나중인 것처럼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항 볼게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게 추가로 하는 게 필요했을 경우에는 채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채약 상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면 조사 방법 나왔네요. 1항에 보면은 조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보면요, 서면 조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사하고 있고, 지금 밑에가 보면 4항에 보면요, 서면 조사 결과 통지 나왔고,
밑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들어가 보시면은 시행규칙 2, 3조 나오잖아요. 1항에 보면 똑같이 그 조사하기 전에 조사 통지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지 조사는 서명과 다른 게 하나가 있잖아요. 현지 조사를 할 때 채약 상대국 가는 경우에는 그걸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동의가. 여기 보면 23조 같은 경우에 1항 제7호에 보면 동의 여부와 동의서 제출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 볼게요. 22조로 가서 보시면은 제1항에 동의 여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저희 14페이지 문제 9번 잠깐 볼게요. 2021년도 나왔던 문제고,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서면 조사할 때 통지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답을 골라볼까요? 5번인 거죠.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와 동의서 제출 기한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들은 현지 조사를 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조사할 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쭉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시행규칙 22조의 1항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서가 나왔던 것이고, 2항에서는 이제 조사할 때, 통지할 때 이제 뭐 어떤 질문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게 되고요. 그다음 3항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5일 이상의 기간을 더 주고 추가로 줘가지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서면조사 결과 통지 나왔을 때 통지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4호의 조사 결과, 5호에는 조치할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6호에서는 이의 제기할 거면 해라 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조사 대상자, 대상 물품, 조사 내용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시행령 12조 가보겠습니다. 연계 신청 나왔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조사를 통지 받았을 때 연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1항, 현지 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연기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관세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관세 조사 통지 받을 때 연기 신청할 수 있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연기 신청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은 연기할 때 연기 신청서 들어가는 사항들, 당연한 거겠지만 연기를 왜 하는지가 필요한 거겠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이유가 나와 있게 되고, 3항에 보시면 연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고요. 최대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4항 보겠습니다. 조사 연기를 승인할 때는 조사 대상자와 관세 당국에 통지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옆에 현지 조사 방법은 아까랑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게 있죠. 1항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게 뭐냐면, 저희 서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날짜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밑에 가 보면은 시행규칙 3조 가서 보시면요. 1항에 조사를 하려면 하기 전에 30일 전까지 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0일 전에 조사 통지를 먼저 하고,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15일 전까지 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를 하기 전에 15일 전에 먼저 통지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상대국가 같은 경우는 그게 2배가 돼가지고 30일 전에 통지를 반드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24조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여기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그겁니다. 직접 검증이 있고 간접 검증이 있어요. 직접 검증이라 하는 것들은 수입국 세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간접 검증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 세관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호에 보면 칠레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직접 조사하는 방법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접 검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직접, 유럽 뭐 EFTA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간접이죠. 여기 보시면은 쭉 나오잖아요. 유럽 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라고 써 있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최악 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라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간접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간접 검증인 거예요. 그다음 밑에 들어가 볼게요. 인도 같은 경우도 간접 검증인 거죠.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6호 같은 경우도 EU인데요. EU도 간접 검증이에요. 페루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감옥에서는 간접 검증을 말을 하는데 다만 밑에 남옥 같은 경우는 직접 검증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직접 조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섬유 관련해서는 조금 예민하거든요. 여기 가보니까 섬유 관련해서는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 나왔던 문제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섬유 관련해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 검증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간접 검증. 밑에 가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쪽 다 가능한 게 있습니다. 호주도 가보니까요. 직접 검증하고 간접 검증을 같이 쓰고 있는 게 있고요. 캐나다 직접, 뉴질랜드 직접,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간접 검증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볼 수가 있어요. 자, 화면들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검증인 것이랑 간접 검증인 것들을 묶어서 문제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건 거죠.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간접 검증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입국 세관이 직접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세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신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일정 기간 안에 답변이 와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신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저희 시험 잘 나왔던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올 거긴 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자, 25조 가볼게요. 시행규칙 25조입니다. 17조 6항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조사를 마치고 나서 30일 안으로 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조사 결과 통지는 현지 방문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완료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체크해 주시죠. 이것도 여기까지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8조 가볼게요. 최악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세관이 관청이 다른 나라한테 요청을 받은 거죠.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간접 검증 형태가 되는 거겠죠. 다른 나라 수입국 세관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요청한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똑같아요. 1항에서는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건에 대해서 조사 의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증명서 발급기관, 그 밖에 16조 1항 제3호의 자 기억나시죠? 여러 관련된 자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지 수입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조사 결과 통지 나오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13조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 기간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1호 EFTA는 가장 길어요.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입니다. 제일 길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도 긴 편인데 유럽이랑 밑에 사호 유럽,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사호에 나와 있는 유럽 연합 당사자 EU하고 터키하고 영국은 10개월로 나와 있어요. 요거 외워주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아세안은 2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좀 짧은 편입니다.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다만 협정에 따라 여기 단서가 있죠. 협정 부속서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하게 됐을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따로 있는데 일단 요것보다는 2개월이라 하는 기간을 좀 외워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인도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에 페루 150일입니다. 150일. 페루, 콜롬비아 150일. 중미도 150일. 베트남, 중국 6개월. 인도네시아 2개월, 이스라엘 10개월 나와 있는데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는 거의 나올 수 있다 보면 돼요. 매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긴 거는 EFTA였어요. 150일. 아니, 150일 아니 15개월. 그렇죠? 15개월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긴 편이긴 해요. 보시면 저희 뭐 EU라든지 영국, 터키 여기는 10개월로 나온 게 있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10개월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길죠? 길고 반대로 말하면 아시아는 좀 짧은 편이긴 해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세안은 2개월, 인도 3개월,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은 6개월, 인도네시아 2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랑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가장 짧아요. 150일 이렇게 나와. 가장은 아니겠네요. 150일이면 한 5개월 되는 거니까. 페루와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짧은 편이긴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요거 챙겨주시죠.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기가 참 편하단 말이에요. 요거 잘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보시면 조사 결과 통지 얘기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어서. 다음 14조 보겠습니다.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조사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섬유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 보면 미합 중국 그렇죠? 관상국으로부터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섬유 관련 물품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고 조사를 마치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12개월 안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은 조사 결과 완료 기간 나와 있던 거죠.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라 라는 것이고 결과 통지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미국이 요청하고 나서부터 12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보내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할 거잖아요. 정리를 해서 12개월 안에 결과를 보내라는 겁니다. 요거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항 볼게요. 관세청장은 수출 물품에 대한 원천 조사를 할 때 미합 중국의 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따른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해야 된다. 관세청장은 공동 현장 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조사를 할 때 있잖아요. 조사를 할 때는 미리 통지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미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미리 통지를 하면 얘가 숨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하게 됐을 때는 조사를 할 때는 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하게 됐을 때는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추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 관련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은 직접 검증을 하는 나라거든요. 직접 검증을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섬유 관련 물품은 간접 검증을 한다고 나온 게 있었던 것이고, 그 경우에도 맡기는 것도 있지만 직접 나와가지고 같이 보는 게 있어요. 공동 현장 방문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원래는 상대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미국은 그게 없다는 거죠.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조사 결과를, 조사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하면 그냥 조사하지 않고 바로 추징을 하겠다는 것이죠. 되게 예민한 게 있어요. 그 조사를 할 때는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되는 것이고, 결과 통지는 12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고요. 이의 제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의 제기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결과 받고 나서 30일 안으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 제기받은 거에 대해서 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보시면 기관에서는 또 30일 안으로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정 기간은 20일 이내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전 촉부임사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다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교사가 지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뭔가 부당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결과 받고 나서 30일 안으로 이의제기하라는 것이고, 그 받은 곳에선 또다시 30일 안으로 결정해서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과세전 촉부임사 같은 경우에도 통지 받고 나서 30일 안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기 받고 나서 30일 안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똑같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9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최악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고요. 이건 반대가 되겠죠. 저희 요청을 받은 거 말고 반대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접 검증일 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밑에 보시면 최악 상대국의 당국에다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수입자에게 우리가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입된 물건이 있는 것인데요. 이 보다 보니까 뭔가 의심이 간다는 거거든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국가에다가 확인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진위 여부에 확인 좀 해주세요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대 국가에 있는 세관에게 이걸 알려줄 거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얘기하라는 것이죠.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결과를 받으면 그 회신 받은 내용이 뭔지와 그에 따른 조치가 뭔지도 수입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관련 절차가 옆에 나오게 되고요. 1항에 보시면은 그 진위 요청, 확인 요청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3호 보시면 나오네요.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도 들어가게 됩니다. 랜덤 돌리는 것이고, 1호 보시면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자료 달라고 요구했는데 확인이 어렵다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2호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봤더니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는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조사할 때는 원칙은 서면으로, 그 다음에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있는 세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자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2항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요청서와 함께 원산지 증빙 서류 사본을 송부해야 된다. 그쪽에다가 잘 넘겨주는 거죠. 지금 그 당국에다가 요청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내주는 겁니다. 사본 보내주는 것이고, 3항에 보시면 결과를 받고 나면 30일 안으로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 보니까 19조 2항에 따라 결정을 했을 때는 결정한 것들도 30일 안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조사 요청을 했어요. 조사했잖아요. 마치고 나면 조사에 대한 결과가 올 겁니다. 충족한다, 안 한다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수입국 세관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추징을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정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3항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결과를 알린다는 것이고 4항에서는 결정하는 게 있을 때는 결정사항을 알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 다 30일 안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입자에게 모두 통보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